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일 대선 이후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 대선 기간부터 이 대표 관련한 여러 의혹들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오래 다투었고 서초동 검찰과도 수사 소환을 두고 다투었죠. 이제 마지막 재판부가 진실을 가려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단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최종 결론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의 1막이 내일 열립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몰려올 걸로 예고되면서 내일 법원 앞엔 경찰 10개 중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내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등 허위 발언을 해 기소된 피고인 신분입니다. 당초 재판은 오전 10시였지만 40분 늦춰 10시 40분에 시작됩니다. 매주 금요일로 예정된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 대표 측에서 시간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 대표는 앞서 대장동 수사를 받으러 검찰에 나갈 때도 당무를 이유로 주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이 대표 강성지 지층은 온라인에 소환령을 내리고 내일 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절대지켜! 법원은 내일 이 대표가 출석하는 법원 입구를 질서 유지구역으로 지정해 일반 시민의 접근을 막고 경찰 10개 중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부터 격주마다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사법 리스크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대장동, 성남FC 의혹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될 경우 이 대표는 법원에 더 자주 나와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 민주당은 재판보다는 국회에 넘어올 수 있는 이재명 대표 다음 2차 체포 동의안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아예 표결을 보이콧하자는 의견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비명계의 반란으로 자칫 가결될 우려가 있으니 아예 의결을 막아버리자는 겁니다. 방탄무리수라는 지적도 감수할 수 있다는 분위기까지 감지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추가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표결을 거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보이콧하는 방식도 있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들 원천 차단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부결시키는 것이죠. 이 대표 지지자들도 당 청원 게시판에 2차 체포동의안 표결 전면 거부를 촉구한다는 청원을 올렸는데 이틀 만에 약 2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당 지도부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비명계의 반발로 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아예 표결을 못하게 막자는 주장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제적 과반, 최소 의원 150명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169석에 달하는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표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본회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매번 본회의마다 표결 보이콧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개별 주장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기담을 드릴 때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생각이야 있을 수 있는 민주정당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 공식 일정 없이 당무 보고를 받고 내일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비명계는 다음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그땐 100% 가결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강성 친명계의 표결 보이콧 의견에 대해서는 그럼 내년 4월 다음 총선 때까지 계속 불참할 거냐며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친명계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박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본회의 때마다 보이콧을 해야 하는데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 출석을 안 하겠다는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당과 국회를 희생하겠다는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제히 이 대표 스스로 법원에 자진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회기 아닌 때에 이재명 대표가 제발로 법원 영장 심사를 받아서 영장을 기각시켜버리는 게 오히려 깔끔하지 않겠느냐. 조응천 의원은 이번에 제발로 나가서 영장 기각을 받고 나오면 방탄 프레임은 깨지는 건데 넘어가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비명계 주장에 말을 아꼈습니다. 비명계에서 2차 체포동의안 오면 영장 심사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명계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2차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채널A에 다음번은 100% 가결이라며 이 대표가 거취든 출석이든 결단해야 본인도 살고 당도 산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표결에서 기권하거나 무효표를 던진 20명 중 절반만 찬성해도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자, 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원 80조에 따라 그 당직을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동민, 이수진 의원은 기소가 됐는데도 당직을 내놓지 않고 있고 당 지도부는 그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 때까지 미룰 것 같다는데요. 무슨 사정인지 유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라임 사태 의혹과 관련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두 의원의 당직을 유지할지 정지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이제 부인하고 있고 당시에 그것도 정치 탄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당원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해야 하지만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에서 정치 탄압이 인정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기소가 되더라도 정치 탄압을 이유로 대표직 정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그다음에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원 80조 그 사망에 의해서 이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두 의원의 당직만 정지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당직 유지를 결정할 경우 방탄 조항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입니다. 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기소 때까지 두 의원의 당직 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안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첫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철중 법조팀 박지한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김 기자, 네. 재판부는 오전 10시에 나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왜 40분 늦춰달라고 한 거예요? 네, 이 대표 측에 확인을 해봤더니요.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고위가 오전 9시 30분에 열리다 보니 오전 10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대표 측에서 최고위를 30분 일찍 열 테니 여의도에서 서초동까지 이동 시간까지 포함해 40분만 늦춰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고 재판부가 조정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박 기자, 그런데요, 이 재판 시각을요 이렇게 늦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피고인의 권리긴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40분 늦춰달라는 요청도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형사사건을 10년 이상 담당한 한 변호사는 출석 기일이 한 번 정해지면 코로나19 감염이라든지 당일 발생한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인용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재판 일정을 고려해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시간을 늦춰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는 검찰 소환 때도 검찰이 요구한 금요일이 아닌 주말에 출석했었죠. 그때도 이유는 당무였는데요. 재판기일 변경 신청이 반복됐을 때는 황제 재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내일 첫 재판 어떤 변호인을 선임했는지도 좀 관심이에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슷한 재판에서 호화 변호인 논란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의 변호인으로는 김종근, 이승엽 두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두 변호사 모두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김경수 전 지사, 안희정 전 지사 등 야권 인사를 전문적으로 변호해온 로펌 출신인데요. 특히 김종근 변호사는 이 대표의 연수원 동기이고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현재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8년에도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는데 이때도 김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승엽 변호사도 2심까지 담당했는데요. 당시 재판에는 10개 법인 소속 변호사 28명이 참여해 호화 논란이 불거졌었고 수억 원에 이르는 변호사비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번 재판에 단 2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건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자, 내일 첫 재판 이제 이재명 대표 출석을 하는데요. 피고인 자격인 거죠? 이재명 대표는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 재판의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보통 공판 첫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 사실 확인이 이어지고 이후 증거 조사가 진행되는데 내일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과 관련해 증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2015년 호주 출장에 동행했을 당시 찍힌 사진과 문서 등이 조사 대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또 유튜브에 출연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 등에 대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은 3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내일 이 대표가 직접 재판정에서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안에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은 주로 변호인이 대답을 하는데 이 대표는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고 또 정치인이다 보니 내일도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검찰 소환 조사 당시에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적 죽이기, 편파 수사라고 맹비난했었는데 이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이다 보니 강한 어조로는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김철중 기자, 뭐 재판도 재판이지만 당내에서는 2차 체포동의안 이게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게 관심인 것 같아요. 오늘 이 표결 보이콧 이야기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네, 일부 강성 친명 의원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주장인데요. 네.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국회로 오면 투표장에 아예 들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표결을 하려면 국회 제적인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나와야 하는데요. 표결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게 본회의장 출석 의원 수를 149명 이하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국민의힘이 115석, 정의당이 6석, 그 외에 소수 정당과 무소속까지 다 합쳐도 130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69석인 민주당 전체가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투표를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그렇게 보이콧을 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게 아니라 다음 본회의로 미뤄진다는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 본회의 때마다 지금 보이콧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표결을 시작할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다음 본회의로 미뤄지게 됩니다. 민주당이 실제 표결 보이콧을 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참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국회 본회의가 마비돼 민생법안 처리까지 모두 올스톱 될 수 있는 건데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본회의를 파행으로 이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강수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결국은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또다시 보낼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사퇴 수준의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친문계는 온건 비명계를 설득하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정적 여론도 부담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49.7%가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고 잘한 결정이라는 답은 42.8%에 그쳤습니다. 중립 성향의 의원들도 이런 부정적 여론에 따라 변심할 수 있으니 아예 투표장에 못 나가게 하자는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 의원의 생각에 불과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김철중, 박자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수도권 연설회에 이어서 내일 채널A TV 토론까지 마치면 나흘 동안 당원 투표가 진행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 열린 국민의힘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도 김기현 때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김기현 의원을 추격하는 후보들이 결선 투표까지 가 막판 뒤집기를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결선 투표에 1대1 토론 주목해 주십시오. 윤심이란 후광 없이 연대라는 속임수 없이 홀로 설 수 없는 후보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윤핵관표 공천, 낙하산 공천하느라고 공천 받은 파동 일으켜서 막판에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피켓 들고 큰절할 때 여러분 그때도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겁니까? 왜 김기현 후보의 권력형 토원 비리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까? 김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김 의원은 울산 땅 투기 의혹으로 협공하는 상대 후보들을 차례로 비판했습니다. 우리 당 내부에서 민주당과 합장을 해서 민주당 이중대 하겠다. 그거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의 분열의 정치 없애야 됩니다. 내일 오후 5시 20분 채널A는 마지막 토론회를 생중계합니다. 마지막 TV 토론에서는 두 차례의 주도권 토론과 영상편지, 거짓말 탐지기 등을 통해 후보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TV 토론까지 마친 모레부터 나흘 동안 당원 투표가 진행되고 오는 8일 전당대회에서 결과가 발표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0일, 11일 이틀간 결선 투표를 다시 하게 되고 국민의힘 당대표는 오는 12일 최종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3.1절부터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일하지 않는 모습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가 텅 빈 것도 모자라 오늘은 소속 의원 20여 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럴 거면 국회를 왜 어제부터 열었을까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 20여 명이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3월 임시국회를 연 지 하루 만입니다. 더 좋은 미래는 예정되어 있던 워크숍인데 수차례 연기하다 오늘 출국하게 된 것이라며 당의 진로와 총선 준비를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용은 의원들이 객출했다면서 베트남에서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절하고 3.1절에 임시국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회방에도 민주당은 2월 국회에 이어 3월 임시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해외로 나간 것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에다가 상임위 관련해서 의사 일정이라도 잡아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그 일정들이 잡혀있지 않아서 1년에 한 번 하는 일정인데 그나마 나오는 틈이 이번이라고.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안 잡아준다더니 해외로 나가버렸다며 이재명 방탄국회를 또다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진로를 베트남에서 찾는다? 외국에서 총선 준비를 한다?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구차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에도 안보 현안을 이유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 당시에도 소속 의원 46명이 해외 출장에 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달 만에 처음으로 나온 정부 조직 개편입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서명했습니다. 보훈 관련 인사 20여 명이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제대 군인부 승격 서명식을 참고해 미국처럼 최고 수준의 보훈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입니다. 어제 3.1절 기념사에 이어 이틀 연속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명식에는 2002년 제2차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의 부모,
훈련 중 이등병이 잘못 흘린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고 강제구 소령의 부인과 아들이 참석했습니다.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2다리를 잃었지만 국가대표 조정 선수가 된 하재헌 중사 등 25명의 보훈 인사들이 초청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은 오는 6월 정식 출범합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가려져 있고 당신이 땡땡땡 뭘까요? 여야가 서로를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복수하는 내용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요즘 화제인데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2개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자, 위에부터 보죠. 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 연진이는 이 주인공을 괴롭히는 인물이죠. 네, 민주당이 만든 현수막인데 정순 심판 더 글로리라고 쓰였죠. 아들의 학교 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한 거고요. 밑에는 국민의힘이요, 이재명 판 더 글로리라면서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라고 적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사안인데 같은 드라마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군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정순신 사태에 대해서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이라면서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도 최근 자주 드라마를 언급했습니다. 정순신의 아들은 학폭 가해자였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더 글로리의 현실판처럼 국민들에게 이 사건은 드라마 더 글로리와 같이 단순한 학교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순신판 더 글로리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불공정했습니다. 자, 민주당 봤고요. 국민의힘은 왜 더 글로리를 인용하는 겁니까? 더 글로리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기록의 역사를 종식시킬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당당하고 떳떳하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으니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선서하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악역도 주인공은 주인공이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완용,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에게 한 말인가 보죠? 네, 어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네가 약하니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폭언을 내뱉은 꼴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세게 공격하던데 오늘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작심한데 대통령을 이완용과 비교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완용 비유는 여러 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독도를 닭개식마라고 부르고 일제강제노동과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지 않고 그런 일본을 앞에 두고 파트너 운운하는 윤 대통령과 매국노 이완용이 무엇이 다른지. 대통령이 친일 선언을 한 것이고 식민 침탈의 원인도 우리 내부로 돌렸습니다. 매국노 이완용의 말과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의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북핵 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원수 일본과 화해를 시도하고 일본에게 감사까지 표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용서받지 못할 매국노입니까?
자, 대통령실 입장을 한번 봤더니 이 민주당의 공세를 정치적 이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세력이 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자는 세력과 반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 이렇게 두 가지 세력이 있다고 했는데 야권을 후자로 보는 거겠죠.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대일 관계 중심 잡기는 어느 정권이든 쉽지 않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검찰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여러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죠. 임은정 부장검사가 오늘 적격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근무 평정이 낮다고요. 이 부적격 판정이 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직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임 검사는 부당하다면서 퇴직 명령이 나더라도 계속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법무부 청사로 걸어오는 임은정 부장검사. 검사 자격을 심사받는 심층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았고 공연 음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을 하시고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습니다. 이 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심층 적격심사에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에 건의해 대통령에게 퇴직명령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수년간 낮은 근무 평정을 받아 심층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을 검찰 내 내부 고발자로 칭하며 검찰 고위층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언론에서 흔히 보도가 되었었고요. 2012년도 검란도 하나회라고 불리우는 특수통 부분은 좀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회 출석 전에는 자신의 SNS에 과거 법무부가 자신을 우수 여성 검사로 홍보할 당시 보도자료 담당자가 한동훈 검사였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며 퇴직 명령이 나오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계속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평균 1억에 가까운 연봉에 60세 정년 보장. 이런 조건을 갖춘 현대차의 생산직 채용 공고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10년 만에 채용에 대졸자에게도 문이 열렸는데 채용 홈페이지는 하루 종일 먹통이었습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현대차그룹 채용 홈페이지입니다. 대기 순번이 15,000번을 넘으면서 사이트 자체가 마비됐습니다. 10년 만에 뽑은 생산직 채용에 관심이 쏟아진 겁니다. 10년 전 채용에선 생산직에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생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고졸 이상이면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오전에 열린 현대차 채용 박람회에서도 생산직 채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원래 대졸 이상으로는 받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이렇게 채용을 받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2차수를 지원자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배정되는 어떤 그 공장이나 지역이 달라서 그러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평균 1억 원 가까운 연봉에 파격적인 복지 혜택.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은 4년제 대학을 나온 취업 준비생에게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생산직이나 기술직도 궁금해가지고 질문 좀 하고 싶어서 여기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봉 조건이 조금 더 많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도전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형 서점에서는 현대차 생산직 취업 준비 서적이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입니다.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서는 연차가 낮은 공무원도 생산직에 지원할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직종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좀 기울어진 운동장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야에 너나 가리질 않고 학력 관계없이 지원하는 현상 자체가 현대차는 이번 채용을 통해 400명을 뽑고 내년에도 300명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알뜰한 소비를 위한 중고 거래, 이젠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무게를 기준으로 파는 중고 옷가게부터 백화점엔 중고 명품 매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여러 중고 거래 현장을 경제카메라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중고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옷 한 벌이라도 더 싸게 사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찾아오는데요. 고물가 시대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중고 거래, 다양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동식 옷걸이를 장바구니처럼 갖고 다니며 옷을 고르는 사람들. 한두 벌은 기본이고 옷걸이가 꽉 찰 정도로 한꺼번에 사갑니다. 무게에 따라 값이 정해져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100g에 2,900원, 반팔티는 3,000원이면 살 수 있고 바지와 블라우스, 재킷을 세트로 사도 23,000원이 안 넘습니다. 다른 데는 뭐 티 하나에도 5, 6만 원씩 뭐 그렇게 하잖아. 비싼 건 10만 원. 물론 중고긴 한데 한두 번 입은 것 정도 해서 좀 깨끗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오늘 10개 넘게 샀는데 한 7만 원대 초로 나와가지고 만족스러워요. 물가가 치솟다 보니 찾아오는 손님도 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100팀 이상 오는 경우도 있고요. 고물가 이런 시대니까 좀 가성비 찾으시는 분들께서 좀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백화점에는 중고 명품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가져오면 위탁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본사에서 검수와 세탁을 거칩니다. 그 직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보관을 잘해서 한 번에 안 입은 옷 같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 그러면 리세일을 하는 거구나. 중고거래 앱이 나오면서 개인 간 직거래는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얇아진 지갑 사정에 앱을 켭니다. 청소기 거래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작동 잘 되죠? 네. 보면 계좌로. 네네. 계좌 보내드릴게요.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중고거래 약속으로 잡은 일정이에요. 수입은 달에 최소 28만 원에서 최대 67만 원까지 나와봤어요. 비싸지만 오래 쓰지 못하는 육아용품 종류가 특히 많이 거래됩니다. 한두 번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10,000원 주고 구입했어요. 원래 이런 거 사려면 얼마 정도 하는데? 10만 원 후반. 실제로 한 중고거래 앱 가입자는 매해 2~3배씩 뛰어 3,30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서로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 보니 거래 물건을 보관했다 건네주는 편의점 서비스까지 생겼습니다. 한 달 만에 8,000건 넘는 상품이 등록됐습니다. 고물가 시대 중고거래로 알뜰족의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김승희입니다. 지난해 강릉에서 60대 운전자가 다치고 10대 손자가 숨졌던 이 사건, 급발진 의심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가 청원을 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5만 명이 동의해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됩니다.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이 좀 바뀌게 될지 주목됩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SUV 승용차.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60대 할머니는 뒷좌석에 있는 손자만 애타게 부릅니다. 이게 안 돼! 우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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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음의 연기까지 내뿜던 차량. 왕복 6차선 도로를 날아 지하통로로 추락합니다. 12살 손자가 숨지고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유가족은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현행법상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까지 다 있는데 전부 다 급발진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국과수 검사 결과에서는 차량 결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과연 판정을 해야 되나. 몇십 초나 1, 2분 동안에 운전자가 가속 페달 100% 받고 정신 나간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는 미국처럼 제조사가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법을 고쳐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냈고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정무위와 법사위에 회부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을 갖도록 하는 법적 개정이 필요하고, 유가족들은 조속한 법 개정으로 또 다른 도연이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또 다른 생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똑같은 상황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3억 6천만 원 상당의 슈퍼카를 주차해놨는데 하룻밤새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CCTV를 돌려봐가며 잡은 도둑은요, 이 차를 소개해준 딜러였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늦은 밤 다세대 주택 1층 주차장에 남성 2명이 들어옵니다. 주차된 노란색 SUV 앞에서 잠시 서성이더니 차문을 열고 운전해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롱패딩을 입은 30대 남성, 반년 전에 이 차를 소개한 딜러였습니다. 아침에 9시경에 나왔을 거예요. 주차장에 내려와 보니까 차가 없어서 차량을 구매한 상사의 직원분이셨었고, 도난당한 차량은 시가 3억 6천만 원 상당의 슈퍼카입니다. 피해자 장 씨는 지난해 4월 한 중고차 업체를 통해 딜러 김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딜러 김 씨는 캐피탈사 리스 차량을 권했고, 장 씨는 처음엔 리스로 타다 추후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8개월 동안 매달 450만 원 리스료를 내며 슈퍼카를 타고 있었는데 딜러가 차를 훔쳐간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이 차 한 대로 돌려막기 하듯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았다는 겁니다. 차가 사라진 날 밤 CCTV에 찍힌 또 다른 남성이 그 피해자입니다. 작년 10월경에 김 씨한테 차량을 구해달라고 해서 1억 5천을 줬고, 차량을 안 구해줘서 실랑이를 벌리시다가 차량이 지금 직원 집에 있으니까 가서 가지고 오면 된다. 딜러 김 씨는 또 다른 차 판매 대금 1억 2천만 원도 중간에서 떼먹는 등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딜러 김 씨는 생활고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면서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리스 차량인 만큼 윤리상 절도가 맞지만 법적으론 절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난 차량 수배를 내리고 딜러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역주행하며 사고까지 낸 음주운전자가 경찰이 뒤쫓아 차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배달 기사들의 합동 추격으로 금세 붙잡혔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흰색 차량. 정지 신호도 무시하며 달리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서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40대 운전자는 역주행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골목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도주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침 현장에 있던 배달기사 4명이 경찰과 함께 추격에 나선 겁니다. 채 100m도 달아나지 못한 채 오토바이 4대에 둘러싸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제가 끝까지 들어가서 잡았습니다. 저희 기사님들 2분이 막아주시고 제가 앞으로 가서 똑같이 막고. 조사 결과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술을 마신 뒤 10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음식 신고를 했고, 술을 먹고 운전한 이유는 집에 귀가하기 위함이었고. 경찰은 음주운전자 검거를 도운 배달 기사들에게 포상금 수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수십 개를 만들어 1,000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 일당이 일망타진됐습니다. 이들이 거주하던 곳에선 현금이 쏟아져 나왔고요. 또 고급 외제차를 몰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옷방 금고한 쇼핑백에서 현금 뭉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3억 원이 넘습니다. 이 총 얼마인데 뭐니 이거? 3억 2천이야. 슈퍼카 열쇠도 나옵니다. 이 차 키는 뭐예요? 고가의 신발들도 널려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미국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9년 9월부터 2년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 46개를 만들어 놓고 호텔, 카지노 영상을 실시간으로 틀어주며 돈을 걸게 했습니다. 총 판돈만 10조 원, 회원은 3만 명 정도였습니다. 2명의 총책 아래로 국내외 운영관리, 통장, 자금, 사이트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나눠 운영했습니다. 전국에서 도박할 사람을 모으고 관리하는 건 조직폭력배 등 17명이 맡았습니다. 대가로 배당금의 최대 1%를 챙겼습니다. 최소 수수료 기준으로 한 1천억 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뜯어낸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도박 참여자 중에는 최대 20억 원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경찰은 152명을 입건하고 1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 중 106억 원을 찾아내 재판 전에 찾아갈 수 없게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망간 조직원이 있을 걸로 보고 계속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4년 만에 참석한 예비군들 다소 어색해하는 모습이었다는데요. 김지혁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줄지어 들어오는 예비군들을 향해 현역 군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군악대가 연주하는 힘찬 음악도 흘러나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4년 가까이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전국 4개 부대 11개소에서 정식 재개됐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든 훈련 서약서도 낯설고 입소도 어색합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예비군도 적지 않습니다. 적이 된 상대조를 향해 모의총기를 쏘며 전투를 벌이는 야외 시가지 전술과제에서는 소극적으로 기동하는 예비군들도 보입니다. 반면 지하철 개찰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가상현실 사격 훈련 등 4년 새 새로운 등장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비군 훈련이 정상화된 가운데 오늘 이곳 서초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는 약 340명이 참가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약간 그래도 우왕좌왕하시는 모습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서 하니까 다들 다 열심히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2박 3일 동원훈련도 6일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육군은 현역군과 동원 예비군을 통합한 대규모 전술훈련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하늘의 전함이라 불리는 미국 특수전 항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처음 떴습니다. 이 북한 핵시설은 물론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작전도 펼칠 수 있는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데요. 이 북한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훈련 현상 전혜정 기자와 함께 보시죠. 무인도 목표 지점을 향해 다가가는 특수전 항공기. 기관포와 곡사포를 잇따라 쏟아내며 섬 사면을 오차 없이 정밀 타격합니다. 미 공군의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한반도 상공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사시 대북 특수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스트라이더는 30mm 기관포와 105mm 곡사포뿐만 아니라 알카에다 수뇌부를 정밀하게 제거할 때 투입했던 헬파이어 미사일도 장착했습니다. 한미 특수전 부대가 항공 지원을 받아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작전을 숙달하는 훈련인 티크나이프가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적 수뇌부를 제거하는 작전도 포함됐습니다. 하늘 위의 전함으로도 불리는 고스트라이더의 훈련 모습과 합참의장의 현장 점검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해 대북 경고 수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핵심 시설 타격 능력을 연습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한미의 동맹 노력과 또 압도적 응징 태세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연이은 도발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응해 한미는 이달 중순 본격적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도 실시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올해 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예고를 했죠. 우리 국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해역 점검 그 현장에 안건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제 원자력기구 IAEA의 오염수 분석 결과가 나오는 5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環境及び人の健康に害がないことを確保した上で実施されること。 불안감은 바다 건너 우리나라에서도 감지됩니다.
사실 직격탄이니까 뭐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한들 사실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원전이잖아요. 깨끗하게 뭐 한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되고 그러겠죠. 정부는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매일 해 뜨기 전 조사원들이 우리 해역 수산물을 시류로 채취합니다. 올해는 작년의 2배인 8,000건 이상 검사하는 게 목표입니다. 조반, 고등어, 방어, 삼치종이 될 거고요. 거래가 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해야 돼서 지금 바로 채취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에서 남쪽으로 1시간 떨어진 해상에선 바닷물 채취가 한창입니다. 바닷물 시료를 담는 채수통입니다. 이 채수통 3개에 큰 생수통 1개에 맞먹는 20리터의 바닷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조사 수역도 32곳에서 52곳으로 넓혔습니다. 저걸로 유해한 핵종이 특이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국내 검증과 별개로 국제적인 검증도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에 우리가 참여해서 방류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우리가 요구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방금 전부터 서쪽 하늘에선 우주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금성과 목성, 이 두 행성이 거의 붙을 듯 만나는 건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현선 기자, 지금은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네, 제 뒤쪽 하늘 위로 금성과 목성 유난히 반짝이고 있습니다. 두 행성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마치 합쳐진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위쪽에 더 반짝이는 게 금성이고요. 앞으로 30분 정도 하늘에 더 떠 있겠습니다. 금성과 목성은 달 다음으로 가장 밝아서 이렇게 도시에서도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행성의 만남은 조금 전 7시부터 서쪽 지평선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행성의 거리가 짧아진 건 공전 궤도의 차이로 행성의 간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3일부터 금성과 목성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그 변화는 뚜렷합니다. 날이 갈수록 두 행성의 간격이 좁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성과 목성이 이번만큼 가까워진 건 저녁 시간 기준으로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앞으로 17년 후인 2040년 9월에나 두 행성이 이보다 가깝게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또 한 번의 우주쇼가 남아 있는데요. 24일 이번엔 목성 대신 달과 금성입니다. 둘의 거리가 이번보다 더 가까워져 금성이 초승달을 스치듯 지나게 됩니다. 같은 날 제주도에서는 금성이 달 뒤에서 나타나는 엄폐 현상도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과천과학관에서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알려진 ADHD. 이 때문에 병원을 찾는 20, 30대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ADHD의 대표적인 증상은 일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지각을 너무 자주 하는 겁니다. 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A씨는 성인이 돼서야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증상을 만화로 그려 SNS에 올리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아니 왜 그래? 정말 사소한 건데 굉장히 흥분을 한다든지 갑자기 슬프다든지 또 갑자기 막 기분이 좋다든지 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DHD로 진료를 받은 20대에서 30대는 2017년에 비해 2021년 4배로 늘었는데 특히 여성 성인 환자 증가폭이 가파릅니다. 소아 청소년 시기 조기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60%가 성인이 돼서도 증상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방송 등으로 성인 ADHD 증상 등이 많이 알려지면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 것도 환자가 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소아 ADHD와 달리 성인은 과잉 행동이 줄지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시간 관념이 떨어져 자주 지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B 씨도 자신이 ADHD인 줄 몰랐다가 진단을 받은 뒤 치료 후기를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처럼 좀 아무것도 모르고 내 탓만 하면서 자책하면서 길을 헤매고 있을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치할 경우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0의 파워를 낼 수 있는데
언제나 파워가 50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물 치료로 90까지 넓어질 수 있어요. ADHD 의심 증상이 있다면 하루빨리 전문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전신 화상을 입고도 희망전도사로 활약해온 이지선 교수입니다. 이 사고가 나고 23년이 흘러서 모교 교수로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3년 만에 모교로 돌아온 이지선 교수. 화상 상처에다 손마디 8개도 없지만 강단에 선 모습은 당당하기만 합니다. 학생들도 너무 이렇게 막 반갑고 기대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줘서 제가 되게 긴장하고 있다가 금방 편안해져서. 유아교육과 4학년이던 지난 2000년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불타는 차에서 전신 화상을 입었고 40번 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했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나는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을 잃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저를 거울로 보게 되고. 안면장애와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미국으로 건너가 사회복지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모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후배들은 인간승리 선배의 복귀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선배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교수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달라고 언급해 주신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면담도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같이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고. 이 교수는 자신을 사고당한 피해자로 규정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사고를 만났고 잘 헤어졌다. 절대 긍정의 메시지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봄이 오나 싶었는데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침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봄 기온이 짙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큰 일교차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은 영하 1도, 대전은 영하 3도로 오늘과 비슷한 추위를 보일 텐데요. 서울은 한낮에 11도, 광주는 14도가 예상됩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포항과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5m 안팎의 돌풍이 예상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밤 한때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먼지 수치가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대에 따라 선호하는 직장이 달라지죠. 성장기엔 돈 많이 버는 금융 무역업이 인기였습니다. IMF 위기 이후엔 안정적인 공무원이 인기였죠. 그럼 요즘은 뭘까요? 오늘 현대차 생산직 채용 공고에 신청자가 몰려들었다죠. 고졸뿐 아니라 대졸자들도 크게 몰린 걸로 보입니다. 사무직, 생산직 고정관념 없이 실리가 최고라는 MZ세대 인식이 반영된 선택이란 해석인데 이 도전보다는 너무 실리만 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자, 마침표 짓겠습니다. 시대 따라 변하는 신의 직장. 뉴스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